한국은 영원히 고객입니다. 절대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펜타곤 수석분석관이 미국 의회에서 단언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자신감이었죠. 그로부터 12년 후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나토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관은 의회 청문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가 뭐냐는 추궁에 그는 단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미국의 처참한 역습,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2층 전략분석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회의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커피향이 공기 중에 떠돌았지만 그 향조차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방위산업 수석분석관으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CIA 아시아 담당으로 10년을 보냈고 펜타곤으로 옮긴 지 18년이 됐습니다. 의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는 것도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바닥에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차관보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자리에 앉게. 콜린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관자놀이가 살짝 욱신거렸습니다. 새벽에 긴급 소집이라니. 28년 경력 중에 이런 경우는 손에 꼽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페루. 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50조 원입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뭐가 50조 원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시장입니다. 단 12년 만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들 위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한국 때문이라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한국 때문이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50조 원을 한국 때문에 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를 사는 고객이었습니다. 우리가 키워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시장을 빼앗았다고요? 차관보님, 농담이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차관보의 표정에는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자네 3년 전 보고서 기억나나? 3년 전이요? 한국 방위산업 위협평가. 자네가 작성했지.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저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 현황 및 미국 시장 위협 평가였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위협 없음. 저는 그 보고서에서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은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설령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제시장 진출은 요원하다.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위협은 없다. 그 보고서로 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들도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 승진했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보고서가 틀렸어. 콜린스 차관보의 말에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틀렸다니요? 한국이 해냈어. 전투기를 만들었고 팔고 있어. 우리 고객들한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었습니다. KF-21.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야. 12년 만에 개발 완료했어. 12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우리 F-35는 25년이 걸렸습니다. 12년이라니. 수출 계약 현황을 보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국가별 계약 현황이 표시됐습니다. 폴란드 60대 10조 원, 인도네시아 72대 12조 원, 말레이시아 24대 4조 원, 필리핀 18대 3조 원, 이라크 36대 6조 원, 페루 24대 4조 원, 그리고 맨 아래에 빨간 글씨가 보였습니다. 추가 협상 진행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태국, 말리, 콜롬비아. 총 300대가 넘어갔어. 계약액 50조 원. 그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 콜린스 차관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커피잔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고객들이었어, 브래드포드. 우리한테 F-35를 사려고 줄 서 있던 나라들이야. 그런데 한국한테 갔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깐요, 차관보님. 회의실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분석관으로 저보다 15년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시장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왜 이렇게 팔리는 건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라 첸의 말에 콜린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야. 브래드포드.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3년 전 위협 없음이라고 했어. 이제 자네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해. 의회에서 다음 주에 청문회가 열려. 자네가 증인으로 서게 될 거야. 위장이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문회요? 그래. 한국 방위산업 급부상과 미국의 대응 실패. 자네 보고서가 도마 위에 오를 거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28년 경력, 수많은 보고서, 의회 증인 경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 무기나 사던 고객이. 차관보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던 나라입니다. 부품 수입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12년 만에 독자 전투기를 개발하고 50조 원어치를 팔았다고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류가 아니야, 브래드포드. 현실이야. 자네가 놓친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주한미군 출신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에 주둔했었죠.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가난한 나라야, 마이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거야. 저는 아버지 말씀을 믿었습니다. 28년간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봄, 저는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종합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다. 보고서 발표 당일을 기억합니다. 의회 청문회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당당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타이핀을 달았습니다. 주한미군 마크가 새겨진 타이핀이었죠. 브래드포드 분석관, 한국의 KFX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밀러 의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겨 잡았습니다. 의원님, KFX는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첫째,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동안 F-16, F-15K 등 미국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해 왔을 뿐입니다. 부품 조립과 독자 개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기술력 부족입니다. 전투기 핵심 기술인 엔진, 레이더,
항공전자 시스템을 한국은 자체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결국 완전한 독자 개발이 아닌 부분 조립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전투기를 완성하더라도 수출은 어렵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은 신뢰가 핵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제조국 전투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미국 F-35, 유럽 유로파이터, 프랑스 라팔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15년 이내에 미국 시장을 위협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문회장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러 의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분석입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덕분에 안심이 됩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28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해 연말, 저는 수석 분석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30% 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고객일 뿐이라고. 그 확신의 뿌리는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아버지 마틴 브래드포드는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습니다. 용산 기지에 주둔했었죠. 아버지는 종종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어, 마이클. 아이들이 기지 앞에서 초콜릿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 도로는 비포장이었고 집들은 허름했어. 군대도 엉망이었어. 우리가 주지 않으면 총 한 자루 없는 나라였어. 아버지는 술을 마실 때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없으면 북한한테 바로 먹히는 나라야.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28년간 그 프레임으로 한국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우리 무기를 사는 고객. 그 프레임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3년 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저는 그 프레임 안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무시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사실도, 반도체가 세계를 장악했다는 사실도 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민간 산업이지. 방사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저는 3년 전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썼던 부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국제시장 진출은 요원하다라고 썼던 부분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다라고 결론 내린 부분에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해낸 거지? 12년 만에? 우리가 25년 걸린 일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라 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선배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 들어와. 사라 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에 대해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선배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뭔데? KF-21 개발 과정입니다. 어떻게 12년 만에 해냈는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라 첸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준비했습니다. TOC 훈련기를 시작으로 항공 기술을 축적했어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 KF-21 개발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건 알아. 그래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은 설계부터 시제기 출고까지 8년밖에 안 걸렸어요. 보통 15년에서 20년 걸리는 일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밤을 새웠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사라 첸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이면서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배님. 사라 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제기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하고 고치고, 실패하고 고치고. 그 과정이 엄청 빨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일단 만들고, 날려보고, 고치고. 그 사이클이 빨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맴돌았습니다. 불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선배님 보고서가 틀렸던 이유요. 사라 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배님은 기술력만 봤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런 것들만 봤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안 봤어요. 뭘 안 봤는데?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일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안 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라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봤어요. 편견 없이요. 그래서 보였습니다. 선배님은 아버지 세대의 프레임으로 봤어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 준비 잘하셔야 할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프레임.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를 포함해 7명이 모였습니다. 콜린스 차관보, 사라 첸, 톰 윌슨, 에밀리 박, 로버트 데이비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 캐서린 모리스. 톰 윌슨은 럭히드 마틴 출신이었습니다. 20년간 F-35 영업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죠. 그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고객으로 보는 시각이요. 에밀리 박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 분석관이었죠. 저는 그녀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데이비스는 CIA 현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정보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습니다. 자, 시작하지. 콜린스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목적은 두 가지야. 첫째, 한국 방산 현황 파악. 둘째, 다음 주 청문회 대비. 브래드포드, 자네부터 시작해.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사라 첸과의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은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1년에 시제기가 출고됐고 같은 해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비행 성공률이 어땠나? 로버트 데이비스가 물었습니다. 100%입니다. 첫 비행에서 문제없이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첫 비행 100% 성공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 F-35도 첫 비행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해. 콜린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 계약은 6개국, 총 300대 이상입니다. 계약액은 약 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추가로 6개국 이상이 협상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거지? 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입니다. 대당 800억 원 수준입니다. 절반 가격의 성능은? 그게 문제입니다.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4.5세대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톰 윌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싸구려 전투기지 뭐. 품질은 우리가 낫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사라 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실 거예요? 품질 문제는. 제가 말을 잇기 전에 에밀리 박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해도 될까요? 콜린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KF-21의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토 로고가 떴습니다. 3개월 전 나토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해 KF-21을 평가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최근 유출됐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토 평가 보고서,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에밀리 박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항공역학 설계 우수, 무장 탑재 능력 우수, 항전 시스템 양호, 엔진 성능 양호 미국 GE 엔진 탑재, 스텔스 성능 제한적 5세대에는 미달, 종합평가 4.5세대 전투기로서 최상급. 최상급이라고요? 톰 윌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나토가 한국 전투기를 최상급으로 평가했다고? 출처가 뭐야? 조작 아니야? CIA 정보입니다. 로버트 데이비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톰 윌슨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에밀리 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KF-21을 구매하면 생산 기술 일부를 이전해줍니다. 현지 정비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술 이전? 저는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F-35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합니다. 블랙박스로만 제공하죠. 구매국은 쓰기만 할 뿐, 내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공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에밀리 박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토 국가인 폴란드가요. 원래 F-35를 사려고 했었죠. 하지만 가격, 기술 이전,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이 나았습니다. 폴란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톰 윌슨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젠장.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콜린스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3년 전 자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KF-21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성도 분석 안 했습니다. 왜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한국은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독자 개발 경험이 없는 나라가 첨단 전투기를 만든다?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한국은 해냈잖아. 그렇습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자네 다음 주 청문회에서 뭐라고 할 거야? 의원들이 왜 3년 전 보고서가 틀렸냐고 물으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잘 생각해봐. 자네 커리어가 달린 문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박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브래드포드 선배님. 왜? 저희 할아버지요. 1970년대 한국에서 일했어요. 미군 기지 근처 작은 공장에서요. 미군들이 버린 부품 주워서 고치는 일을 했대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뭔데? 우리는 언젠가 해낼 거야.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50년 전에요. 에밀리 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듯한, 자랑스러운 듯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네요. 한국은 해냈어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거야. 그리고 에밀리 박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해낼 거야. 기다려봐.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충돌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50년이 지난 지금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28년간 뭘 본 거지? 그리고 다음 주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청문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줄은. 그 일이 있은 후로 6개월,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5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답변을 다듬었습니다. 3년 전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노력을 비웃듯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래드포드입니다. 선배님, 사라 첸입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오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사라 첸답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폴란드요. 최종 발표 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폴란드. 6개월간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국가입니다. 미국의 동맹입니다. 설마 한국을 선택하겠습니까? 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정막이 저를 맞았습니다. 7명의 분석관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FA 50-60대 최종 계약 체결. 계약액 10조 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라 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FA 50은 훈련기잖아. 전투기가 아니라고. 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훈련기 맞습니다. 하지만 경공격 임무도 가능한 고등훈련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라 첸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추가 뉴스가 떴습니다. 폴란드, KF-21 도입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48대 추가 도입 검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까스로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KF-21까지요? 네. FA 50은 시작일 뿐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겁니다. 톰 윌슨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나토 국가가 왜 한국 전투기를 사? F-35가 있잖아. 가격 때문입니다. 에밀리 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F-35는 대당 1,500억 원입니다. KF-21은 800억 원이에요.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는 거죠. 싸구려 전투기를 왜 사냐고. 톰 윌슨이 소리쳤습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사라 첸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나토 평가단 보고서 기억하시죠? 4.5세대 최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준수해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나토 국가가 한국 전투기를 선택했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라 첸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생산 기술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정비도 가능하게 해주고요. 기술 이전?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F-35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합니다. 블랙박스 정책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기술을 공유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확보의 기회인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폴란드를 한국에 뺏긴 겁니다. 럭히드 마틴에서 연락 왔습니다. 로버트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뭐래요? 난리가 났답니다. 본사가 발칵 뒤집혔대요. 폴란드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잉에서도 연락 왔어요. 에밀리 박이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대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동요하고 있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브래드포드 선배님. 사라 첸이 저를 불렀습니다. 3년 전 보고서요. 위협 없음이라고 결론 내리셨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위협 없음인가요? 그녀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거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28년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계약들이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에서 사라 체니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KF21 24대 도입 최종 계약액 4조 원. 인도네시아 기존 48대에서 72대로 추가 계약, 총 12조 원. 필리핀 KF21 18대 도입 결정, 3조 원. 이라크 36대 도입 협상 타결 임박, 6조 원 규모.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받아 적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이게 다 언제 벌어진 거야? 톰 윌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입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폴란드 효과입니다. 나토 국가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엄청난 신뢰 신호가 됐어요.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폴란드도 샀는데 우리도 사도 되겠구나라는 심리가 작용한 거죠. 콜린스 차관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합계가 얼마나 되지?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계산하면요. 사라 체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폴란드 10조, 인도네시아 12조, 말레이시아 4조, 필리핀 3조, 이라크 6조. 총 35조 원입니다. 협상 중인 건 사우디아라비아 48대, UAE 36대, 이집트 24대, 태국 18대, 콜롬비아 12대, 페루 24대. 다 타결되면 추가로 2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럼 합치면 50조 원이 넘습니다. 아니, 6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조 원, 60조 원. 전부 우리 고객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우리한테 F-35를 사려고 줄 서 있던 나라들입니다. 브래드포드, 콜린스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청문회 준비됐나? 아직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야. 의원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어. 각오 단단히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보고서, 현재 시장 데이터, 의원들 질문 예상 목록, 읽을 게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 숫자들만 맴돌았습니다. 50조 원, 60조 원, 300대, 400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브래드포드입니다. 여보, 나야.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 먹으러 올 거야? 벌써 일주일째 집에 안 왔잖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다음 주 청문회 준비 때문에. 청문회? 무슨 청문회?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28년 커리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 보고야. 진짜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진짜야. 걱정 마. 내일은 일찍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에밀리 박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시간 되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에밀리 박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요, 저희 할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예요. 할아버지?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970년대 한국에서 일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배님 아버지 성함을 여쭤보래서요. 혹시 마틴 브래드포드 맞으세요? 1970년대 용산 기지에 계셨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기억하신대요. 마틴 브래드포드라는 미군이 자기한테 영어를 가르쳐 줬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박정호예요. 그때 용산기지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미군들이 버린 부품 고치는 일을요. 박정호.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배님 아버지 덕분에 영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고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대요. 에밀리 박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미군과 젊은 한국인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허름한 공장이 보였습니다. 이게 그때 사진이래요. 선배님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 저는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한국인 청년도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적혀 있었습니다. 마틴, 고마워. 우리는 언젠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기다려봐. 정호. 저는 한참 동안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셨대요. 에밀리 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대요. 언젠가 해낼 거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해낸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50년 걸렸지만 해냈어요. 에밀리 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선배님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지금 선배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에밀리 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아버지는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이야기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준비가 안 될지도 몰랐습니다. 청문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맑은 하늘이 무서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타이핀을 달았습니다. 주한미군 마크가 새겨진 그 타이핀을요. 3년 전 청문회 때도 이 타이핀을 달았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오늘 증언에 대해 한 말씀. 3년 전 보고서가 틀렸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미국 방위산업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청문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원형 의석에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의 의원. 그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증인,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장 밀러 의원이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칭찬했던 바로 그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물컵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주제는 한국 방위산업 급부상과 미국의 대응 실패입니다. 증인은 3년 전 한국 위협 없음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브래드포드 수석 분석관입니다. 밀러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인, 3년 전 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증인은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의 위협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극히 낮다. 그렇게 말했군요. 밀러 위원장이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300대 이상 수출했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고객이었던 나라들한테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극히 낮은 위협입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판단이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바삐 놀렸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예, 인정합니다. 밀러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존슨 의원, 질문하시죠.
옆에 앉아있던 존슨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군사위원회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의원이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방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존슨 의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당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독자 전투기 개발 불가능. 이렇게 썼군요? 예. 국제시장 진출은 요원하다. 이것도 당신이 썼습니까? 예. 15년 이내에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경쟁력 확보 불가능. 이것도요? 예. 존슨 의원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쾅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다 틀렸잖아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한국은 12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었고, 국제시장에서 우리를 이기고 있고, 이미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존슨 의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28년 경력이라면서요? 그 28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걸로 50조 원이 돌아옵니까? 우리 방산업체 직원들 일자리가 돌아옵니까? 존슨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을 때 럭히드 마틴에서 3,000명이 해고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계약 무산됐을 때 보잉에서 2,000명이 해고됐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틀렸는지 설명해 보세요. 대체 무슨 근거로 위협 없음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한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한국의 기술 성장 속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왜요?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 1위 하는 거 몰랐습니까? 조선업으로 세계 1위 하는 거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간 산업과 방산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기술력이 기술력이지. 존슨 의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한국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시.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나라,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영원히 고객일 나라. 그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대답하세요. 존슨 의원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 무시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존슨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밀러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자, 존슨 의원. 감정적으로 가지 맙시다. 감정적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우리 방위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요. 존슨 의원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한국을 무시한 대가가 이겁니다. 50조 원이에요. 5,000명의 일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방위산업의 자존심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계속 인정했습니다. 판단이 틀렸다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청문회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청문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브래드포드 분석관, 사퇴하실 겁니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무슨 액체가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대가. 존슨 의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28년간 무엇을 한 걸까요?
무엇을 본 걸까요? 아무것도 안 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수석분석관, 의회 청문회에서 굴욕, 한국 무시한 대가 50조 원 손실 인정, 브래드포드 사퇴 압박 거세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뭐 좀 먹어야지.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입맛이 없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실수가 아니야. 오만이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어. 28년간 무시했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정리할 것들이 있어. 같이 볼래?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품 정리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사실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을 마주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 같이 보자. 저는 아내와 함께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장, 책상, 의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군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시절 입었던 것이었죠. 녹색 군복에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보관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사진, 메모. 저는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그때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요. 저는 한 장 한 장 꺼내서 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 허름한 건물들, 논밭, 가난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용산.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뭔가를 이룰 것 같은 눈빛이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자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에 작은 공장이 보였습니다. 에밀리 박이 보여준 사진과 같았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정호와 함께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친구 똑똑하다. 언젠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저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공장 안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군이 버린 부품을 고치고 있다. 대단하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를 만들어낸다. 저는 계속 사진을 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든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궁금하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정우한테 들었다. 한국이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란다. 대단한 도전이다. 한국인들은 포기를 모른다. 이 정신이 있으면 뭐든 해낼 것 같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인정했습니다. 메모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다르게 말씀하셨을까요?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자 맨 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1990년. 제가 펜타곤에 입사하던 해였습니다. 마이클에게. 아들아, 내가 펜타곤에 들어간다니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한국을 조심해라. 아버지가 1970년대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나라는 가난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다.
불꽃 같았다. 뭔가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느꼈다. 이 나라는 언젠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는 그 말을 내게 직접 하지 못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우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거꾸로 말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영원히 우리한테 의존할 거라고. 그게 아버지의 실수였다. 마이클,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해낼 거다. 언젠가 우리를 놀라게 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한국이 해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28년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제가 반복한 겁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제 알겠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뭘 놓쳤는지 알겠어. 내가 왜 틀렸는지 알겠어. 저는 아버지의 사진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 가난하지만 희망에 찬 사람들. 그들은 해냈습니다. 50년 후에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못 봤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갇혀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펜타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브래드포드, 마지막 보고서를 써야 해. 한국 방위산업 현황 최종평가. 이번엔 제대로 써.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KF-21 개발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12년 만에 해냈는지.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계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하고 고치고, 실패하고 고치고. 그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실패하면 전체 프로젝트를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F-35가 25년 걸린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은 완벽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만들고, 날려보고, 고치자. 그 전략이 통한 겁니다. 수출 전략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했습니다. 블랙박스 정책이었죠. 사는 나라는 쓰기만 할 뿐, 내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현지 생산도 허용했습니다. 정비 기술도 이전했습니다.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확보의 기회였습니다. 가격도 결정적이었습니다. F-35 대당 1,500억 원, KF-21 대당 800억 원.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라 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가셨네요. 마무리 중이야. 사라 첸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고서 다 쓰셨어요? 응. 결론이 뭐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 사라 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겼죠. 처음부터 알았어? 감이 있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왜 더 강하게 말 안 했어? 사라 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님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는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선배님,
사라 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그래. 선배님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을 고객으로만 봤어요.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게 근본적인 오류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고객으로만 봤어. 왜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이야.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시절 이야기, 가난한 한국 이야기, 그리고 유품에서 발견한 편지 이야기. 사라 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가능성을 봤어. 하지만 저한테는 반대로 말씀하셨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을 28년간 믿었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 한국이요? 응.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뭐가 다른지. 사라 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직접 보시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 고마워. 뭐가요? 처음부터 경고해줬잖아. 보고서 다시 보라고.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사라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신 거 다행이에요. 선배님. 그녀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만 더요. 뭐야? 한국 사람들요. 원망 안 해요. 무시당했던 거요. 그냥 증명해 보여요. 행동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사라 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원망 안 한다. 그냥 증명해 보인다. 행동으로. 아버지가 만났던 정우 씨도 그랬을 겁니다. 에밀리 박의 할아버지도요.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일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자. 직접 보자. 그리고 인정하자. 한국을 무시한 대가가 50조 원이라면 이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배상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겠습니다. 서울행으로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나라, 제가 무시했던 나라, 그리고 저를 무너뜨린 나라.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3월의 한국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KAI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이시죠? 저는 KAI 홍보팀 김재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가 깔끔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김재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온 적 있어요. 1980년대요.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완전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발전하고 있었지만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4시간을 달려 사천에 도착했습니다. KAI 본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KAI 로고가 나란히요. 여기가 저희 본사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조립 공장이에요. 김재현이 가리킨 방향에 거대한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비행기 여러 대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천장에서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벽에 KF-21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스텔스 형상, 쌍발 엔진, 미국 전투기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실물은 더 멋있습니다.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KF-21이 거기 있었습니다. 실물로요. 거대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은빛 동체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날개가 날카롭게 뻗어 있었습니다. 조종석 캐노피가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12년 만에요. 독자 기술로요. 3년 전 저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확신에 차서요.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실물이요. 날고 있었습니다. 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투기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동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 김재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놀라서요.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면 그러세요. 저희도 처음 완성됐을 때 울었거든요. 저는 전투기를 올려다봤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본격 개발은 2015년부터요. 첫 비행이 2022년이었으니까 7년 걸렸어요. 7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F-35는 2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7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어요? 김재현이 웃었습니다. 안 자고 일했어요. 농담 아니고요. 진짜 안 잤어요. 진짜요? 네. 저희 엔지니어들 개발 기간 동안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이었대요. 주말도 없었고요. 명절에도 출근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김재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요.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에밀리 박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대단한 나라가 될 거야. 50년 전 그 약속을 이 세대가 지킨 겁니다. 저는 다시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뭔가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 우시는 거예요? 김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감동해서요. 감동이요? 네. 당신들이 해낸 거예요. 진짜로요. 김재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봐요. 미국 분한테서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3년 전에 한국을 무시했어요.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위협이 안 된다고, 절대 못 만든다고. 김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보고서요. 저희도 봤어요.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당신들을 과소평가했어요. 무시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김재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망 안 해요. 네. 무시당한 거요. 원망 안 해요. 그냥 증명했어요. 행동으로요. 사라 체니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말로 싸우지 않아요. 결과로 보여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해요. 진심으로요. 김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개발팀 팀장님이세요. KF-21 설계를 총괄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인정하니까요. 드디어 인정하니까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 이분이 박진우 팀장님이세요. KF-21 설계 총괄이시죠.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습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KF21 보셨죠?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대단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었어요? 미국은 25년 걸렸는데 한국은 7년이잖아요. 박진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박했으니까요. 절박했다고요? 네. 우리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만들거나 영원히 사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달라요. 이미 세계 최고잖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완벽하게 해도 돼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돼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에요.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했어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 개발 기간 동안 집에 거의 못 갔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박진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상태죠. 우리 위에는 핵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해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만든 거예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국을 그냥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로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브래드포드 선생님.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고서 읽었어요. 3년 전 거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안 된다. 절대 못 만든다. 그렇게 쓰셨죠? 예, 죄송합니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요? 네. 그 보고서 덕분에 미국이 방심했잖아요. 우리한테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개발을 끝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진짜는요, 우리는 신경 안 썼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요. 그냥 우리 일을 했어요. 결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방식이에요. 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요. KF21 개발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엔지니어들,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자들, 시험 비행을 지켜보는 사람들, 첫 비행 성공 후 환호하는 모습,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1,500명이에요. 7년 동안 1,500명이 매달렸어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신입대 들어와서 지금 팀장이에요. 7년 동안 한 번도 포기 안 했어요. 이분은요, 설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출근했어요. 프로젝트 늦출 수 없다고요. 이 친구는요, 결혼식도 미뤘어요. 첫 비행 끝나고 나서야 결혼했어요. 저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낸 겁니다. 잠을 줄이고, 가족을 희생하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진우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모든 걸 잃었죠. 아버지 세대는 맨손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우리 세대는요, 그 바통을 받았어요. 선배들이 만든 기반 위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해요. 그게 우리 의무예요. 다음 세대한테 뭘 남겨줄 거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KF21을 남겨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거를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저는 뭘 했을까요? 책상 앞에 앉아서 보고서나 쓰고, 남의 나라를 평가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요. 브래드포드 선생님, 박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아셨잖아요. 미안해요.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무시해서 미안해요. 과소평가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원망 안 해요.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요. 돌아가시면요. 미국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요. 왜 해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린스 차관보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아직 일할 수 있잖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뭔데? 컨설턴트요. 한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턴트. 콜린스 차관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내가? 네, 제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28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데 쓰고 싶습니다. 콜린스 차관보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잘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28년간 다녔던 펜타곤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은 해낼 거다. 아버지는 맞았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무시했던 나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한국이 어떻게 12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겐 기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50년 전 가난한 공장에서 미군이 버린 부품을 고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말했죠. 우리도 언젠가 해낼 거야. 그 약속을 50년 후에 후손들이 지킨 거예요.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5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시당한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증명합니다. 행동으로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나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증명하세요. 결과로요. 언젠가 그들이 고개를 숙일 겁니다. 한국처럼요. 저처럼요. 오늘도 사천에서는 KF-21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외침을 싣고요. 그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시했던 자들의 귀에도요. 지금까지 펜타곤 분석관이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전 가난한 공장에서 시작된 꿈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무시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